2023년 3월 3일 오전 10시 12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을 향한 핵미사일 공격이 포착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하대피소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방위대장, 훈련지도요원, 교통경찰요원의 인도에 따라 지금 즉시 신속하고 질서있게 대피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핵미사일에 피격된다면 어디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이는 용산구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대통령 집무실이 소재해 있고 용산동 3가에는 대한민국 국방부청사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용산은 단 한 발의 핵미사일만으로도 대한민국 수뇌부를 기능정지시킬 수 있는 전략적 위치인데요. 또한 큰 의미는 없겠지만 2013년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국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떨어지는 핵무기는 비교적 위력이 약한 종류일 것입니다. 무차별적인 핵폭격이 아니라 핀포인트로 원하는 목표물만 타격할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물론 핵무기에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부질없는 소리긴 합니다. 그러나 엄연히 현대 핵무기는 고위력의 전략 핵무기와 저위력 전술 핵무기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전략 핵무기는 100킬로톤 이상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전략 단위에서나 사용할 핵무기인데요. 쉽게 말해 한 발의 미사일만으로도 전쟁의 승패와 향방을 바꿀 정도로 위력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략 하나의 도시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위력이라고 설명하곤 하는데요. 이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폭발력을 나타내는 단위인 1킬로톤은 TNT 1000톤과 같은 규모입니다. 즉, 전략 핵무기가 100킬로톤의 폭발력이라고 한다면 TNT 10만 톤과 동급의 파괴력이라는 건데요. 알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장 333m, 전폭 78m, 전고 76m로 63빌딩보다 83m나 더 긴 미국 제럴드 R 포드급 항공모함의 만재배 수량이 정확히 딱 10만 톤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20층짜리 아파트 5채 반이 일렬로 늘어설 수 있는 공간에 TNT를 가득 채워야 10만 톤이라는 건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량의 TNT가 동시에 터져야 고위력 핵무기의 최소값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지난 2020년 8월에 발생했던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항구 폭발 사고를 들 수 있는데요. 베이루트 국제항구의 폭죽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화약에 옮겨붙으면서 1차 폭발이 발생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불씨가 6년간 방치되어 있던 질산암모늄 2750톤에 옮겨붙으면서 초대규모 2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폭발 지점에는 깊이 43m, 지름 124m에 육박하는 대형 크리에이터가 생겼으며 주변 건물 800채가 완전히 파괴되었고 10km나 떨어진 건물에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용산구 국방부청사를 기준으로 동서울 터미널이 직선거리로 딱 10km인데요. 요르단 지진관측소의 측정에 따르면 해당 폭발은 리피터 규모 4.5 수준의 지진과 맞먹는 위력이었습니다. 이쯤이면 실내의 물건이 흔들리고 관찰이 가능한 수치인데요. 2017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포항 지진의 여진 중 최대 규모가 이와 비슷한 흔들림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베이루트 국제항구 폭발 사고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이 당시의 폭발력을 TNT 단위로 환산하면 고작 1.1킬로톤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베이루트 국제항구 폭발 사고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한 사람만 220명에 육박하고 이 재미는 무려 30만 명이나 발생했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전략 핵무기의 위력은 베이루트 국제항구 폭발 사고의 100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쯤이면 왜 도시 하나를 지워버릴 수 있는 위력이라거나 핵무기의 명중률은 중요하지 않다 같은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실 텐데요.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상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된 기록이 딱 한 번뿐이고 지나치게 단위가 커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전략 핵무기는 쉬이 사용을 결정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핵무기의 투발 수단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 장거리 핵폭격기 등이 어디에 위치하냐만으로도 정치적, 군사적 메시지를 대변할 수 있는 건데요. 반면 전술 핵무기의 경우 이보다는 위력이 낮습니다. 국지전 등의 전술 목적에 따라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전략 핵무기고 몇 킬로톤이야는 전술 핵무기다 같은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은 수십 킬로톤의 소형 핵무기를 전술 핵무기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은 바꾸지 못할지라도 전투 단위의 승패를 바꿀 수 있는 위력인데요. 물론 비교적 그렇다는 것뿐이지 이조차도 절대 간과할 수 있는 파괴력은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실제로 핵무기가 사용되었던 때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였는데요. 이때 사용된 리틀보이와 펜맨이 약 15킬로톤이었습니다. 물론 핵폭탄을 맞게 된 이유는 전적으로 일본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사회공화국이 항복한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되려 1억 총 옥쇄라는 말로 국민들을 세뇌했습니다. 이는 연합국에 맞서 일본 국민 전부가 반자이 돌격 가미카제가 되어 싸우겠다는 소리였는데요. 이에 윈스턴 처칠은 일본을 점령하려면 미국인 100만 명과 영국인 50만 명이 전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연합군이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면 말 그대로 시체가 산이 되고 피가 강이 되어 흐르리란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는데요. 리틀보이와 펜맨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완전 섬멸을 목표로 한 몰락작전이 시작되기 전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실제로 몰락작전에는 핵탄두 20여 발에 화학탄까지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잔혹한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리틀보이와 펜맨이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끌어내면서 더 많은 희생자 발생을 막은 셈인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장에서 숨을 거둔 사람만 7만에서 8만 명에 달하고 이후 방사능 낙진으로 또 7만 명이 사망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피해가 단 2발의 폭탄으로 발생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핵을 보유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여전히 이 정도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 같은 비정상 국가들은 언제든 수틀리면 실제로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대부분의 군사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핵무기에 피격당한다면 20킬로톤 이하의 전술핵 무기에 의해서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이유인데요. 이때 가장 우선시되는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용산 그리고 공군기지입니다. 핵무기에 이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반격할 수 있는 수단을 무력화하는 건데요. 그 다음이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존재하는 통합기지 계룡대입니다. 용산과 마찬가지로 군의 지도부를 무력화하려는 건데요. 끝으로 평택, 부산 등이 전술핵 무기의 타격 목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형 항구를 파괴해서 주한미군의 병력 전개를 막으려는 건데요. 그렇다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한민국 용산구에 20킬로톤 규모의 전술핵 무기가 떨어진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핵탄두는 0.5km 상공에서 폭발할 텐데요.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이용을 막기 위해 창설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분석에 따르면 지표면보다 500m 상공에서 핵폭발을 일으키는 게 가장 충격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폭발화염의 크기만 무려 200m에 달하는데요. 동시에 반경 1.12km 이내의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방사선 피해 범위에 포함되어 사실상 생존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 2km까지는 폭발 피해 반경에 포함되어 폭압에 의해 대부분의 건물이 붕괴합니다. 또한 상수도, 가스, 전기, 통신 등 사회 인프라도 완전히 마비되는데요. 이로 인해 1에서 2km 사이에 있던 사람 중 10%가 목숨을 잃고 100%가 부상을 입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1.4제곱킬로미터, 용산구의 약 52%가 폭발 피해 반경에 포함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반경 5km까지는 폭발 피해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 상수도 파괴와 음식물 오염이 발생할 텐데요. 전문가들은 2에서 5km 이내의 거주자 또한 50% 이상의 사상률을 기록할 것이며 최대 32km 떨어진 수원시까지 장기간 방사능 피해를 입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술핵 무기 피격 후 24시간 이내 예상 사상자만 무려 54만 4,56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이 중에서 결국 목숨을 잃은 인원만 8만 6천 명에 달합니다. 혹은 최악의 가정이지만 우리의 적성국이 대한민국의 완전한 파괴를 목표로 오로지 낙진 확산만을 위해 전술핵 무기를 지표면에서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줄어들지만 방사능 낙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세종시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무려 110km가 넘는 곳까지 방사능 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건데요. 아주 유감스러운 결과지만 아무리 비교적 위력이 약한 전술핵무기라 할지라도 일단 피격당한 이상 대한민국은 피해를 복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정말 만에 하나 핵무기를 요격하지 못했을 시 우리의 대응입니다. 즉, 핵무기가 위험하고 강력한 무기체계라는 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건데요. 솔직한 말로 핵에 피격당하면 피해 범위로 왈가왈부하는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방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핵미사일을 발사한 게 북한이라고 가정했을 때 폭발까지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분 전후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습경보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3에서 4분 남짓이라는 건데요. 민관군을 포함한 각계각층이 평소에도 민방위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핵무기라는 것이 너무나도 강력해 보이지만 그래도 지하시설로 대피만 하면 생존율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일단 지하시설로 대피만 성공하면 딱 이틀만 버티면 되는데요. 방사능 오염 정도는 약 48시간이 지나면 핵폭발 시점을 기점으로 100분의 1로 급감합니다. 방사능 낙진 등이 핵무기 인명피해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는 걸 생각하면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감이 오실 텐데요. 결국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선 정말 만에 하나 국가 수뇌부가 모조리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북한과 중국 같은 우리의 적성국이 핵을 쏠 리가 없다는 안일한 믿음은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여러분의 가부나 성원에 힘입어 군사무기에 관심 없는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육해공 군사무기의 숨은 비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하루 종일 검색해도 절대 찾을 수 없었던 비밀스러운 내용을 이제 책으로 만나보세요.